지난 한 달 동안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관련 주식들이 시장의 공포를 정말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네, 조정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죠. 맞아요. 거의 폭락 수준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요. 가치 평가에 대한 우려죠. 근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정작 AI 기술을 개발하는 그 빅테크 기업들은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는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인프라 구축이 더 빨라지고 있다. 이 상반된 신호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의 두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AI 생태계에 판을 짜고 있는 10개의 기업들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인 그 주가 그래프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봐야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들은 단순히 유행에 편승해서 AI라는 이름표만 붙인 곳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크게 보면 몇 가지 테마가 있어요. 첫째는 AI의 두뇌, 즉 반도체를 둘러싼 거인들의 전쟁. 핵심이죠. 그리고 둘째는 그 두뇌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짓는 건축가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특별한 무기 하나로 자신만의 영토를 구축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 거대한 생태계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전쟁의 가장 중심부 반도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이 분야의 황제는 모두가 아는 그 이름, 엔비디아겠죠. 하하, 그렇죠. 사실 이제 와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또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빼고는 이 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왜 여전히 엔비디아인가? 이걸 이해하는 거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최근에 발표한 블랙웰 칩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성능 좋은 반도체 2차원을 넘어서요. AI 연산의 언어와 문법 자체를 새로 정의하고 있어요. 아, 생태계를 장악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의 모든 AI 작업이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판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가치 평가입니다. 지난 3년간 주가가 그렇게 폭등을 했는데 2028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22배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2028년 실적을 지금 끌어다 쓰는 건 너무 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의견이 딱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성장률을 아주 먼 미래까지 유지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믿음이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엔비디아의 독주를 보면서도 동시에 다음 주자는 누구인가 이걸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거고요. 모두가 엔비디아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있긴 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그냥 엔비디아의 독주를 지켜봐야 하는 단계일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알파벳, 구글입니다. 구글이요? 보통 검색이나 유튜브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 광고 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엔비디아의 그 하드웨어 아성에 도전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솔직히 구글은 과거에도 뛰어난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시장에 파는 데는 실패한 전적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구글의 약점은 하드웨어 판매 능력에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판은 다릅니다. 구글은 자체 개발한 텐서 처리 장치, TPU 칩을요, 외부에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자신들이 쓰기 위해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검색, 유튜브, 지메일, 구글 클라우드 이 모든 걸 AI로 전환하려면 얼마나 막대한 양의 칩이 필요하겠습니까? 와, 상상도 안 되네요.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서비스에 가장 최적화된 칩을 직접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수직 계열화한 거의 유일한 거인이죠. 거의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이 그 힘을 증명하고요. 아, 그러니까 경쟁의 무대가 다르군요. 엔비디아는 칩을 파는 무기상이고 구글은 직접 무기를 만들어서 싸우는 거대한 군대, 이런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AMD는 어떻습니까? 이쪽은 좀 더 직접적인 경쟁자로 꼽히지 않나요? 맞습니다. AMD는 엔비디아와 같은 운동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선수죠.
특히 데이터 센터용 가속기인 인스팅트 시리즈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아, 인스팅트.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 말고 다른 선택지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AMD가 그 갈증을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대안제로서의 가치군요. 네, 엔비디아만큼의 폭발력은 아닐지라도 AI 시장 전체가 커지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2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좀 더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엔비디아, 구글, AMD 이 세 거인이 최첨단 칩을 두고 싸우는 삼국지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들이 싸우려면 뭐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필요할 텐데 그 무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대장장이가 있다면 진짜 승자는 그 사람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대장장이가 네덜란드의 ASML 홀딩스입니다. ASML?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사진 찍듯이 회로를 새겨 넣는 노광 공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쓰이는 극자외선 EUV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유일하게요? 네, ASML의 장비가 없으면 그 어떤 회사도 7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AI 칩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와, 그럼 엔비디아가 이기던 AMD가 이기던 뭐 구글이 이기던 상관없이 ASML은 계속 장비를 팔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전쟁의 승패와 무관하게 돈을 버는 방위산업체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큰 AI 시장에서 가장 방어적인 투자처 중 하나로 꼽힙니다. 누가 금광을 발견하든 상관없이 가장 튼튼한 곡괭이와 삽을 독점 판매하는 회사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에서 만들어진 엄청난 두뇌, 즉 AI 칩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일하려면 그걸 담을 몸과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정말 흥미로운 변신을 보여준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 APLD가 대표적이죠. 어플라이드 디지털이요? 네, 이 회사의 원래 정체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요? 그거 한때는 엄청난 열풍이었지만 지금은 좀 위험한 사업 아닌가요? 그런 회사가 어떻게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떠오른 거죠? 그게 바로 기막힌 한 수가 된 거죠. 아, 그래요? 생각해보면 비트코인 채굴하고 AI 데이터 센터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고 막대한 열을 내뿜는 고성능 컴퓨팅 장비를 24시간 내내 돌려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전력과 냉각. 맞습니다. 즉, 이들은 고밀도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냉각시키는 노하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였던 겁니다. 이 역량을 바탕으로 코어위브 같은 AI 클라우드 전문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고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어요. 와, 그럼 안정적인 수익 구조까지 확보한 거네요. 그렇죠. 다른 인프라 기업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된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런 식의 변신이 하나의 트렌드인 건가요? 네, 아이렌이라는 회사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 회사는 여기에 친환경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추가했죠. 친환경 데이터 센터요?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유명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이렌은 수력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합니다.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제 자신들의 ESG 목표 때문에라도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 이미지나 규제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아이렌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렴한 전력 비용에 친환경이라는 명분까지 얻었으니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들어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진짜 병목 현상은 칩의 연산 속도가 아니라 그 칩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열을 식히느냐 이 문제라는 게 실감이 나네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바로 전력과 냉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핵심 무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나비타스 세미컨덕터입니다. 나비타스. 이 회사는 질화갈륨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이름부터가 좀 생소한데요. 이 반도체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엔비디아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800V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800V 아키텍처. 네, 이게 단순히 전압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전력을 보낼 때 생기는 손실을 극적으로 줄여서 데이터 센터 전체의 운영 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GPU를 더 좁은 공간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적 도약입니다. 아, 효율성의 문제군요. 그렇죠. 나비타스는 바로 이 도약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죠. 엔비디아 주식 하나를 사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전체 AI 인프라 생태계의 성장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뇌인 칩과 몸인 데이터 센터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그 위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된 플레이어들을 만나볼 차례군요. 네, 지금까지가 하드웨어 인프라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그 인프라를 누구보다 잘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강자들입니다. 그중 가장 뜨거운 이름이 바로 코어위브입니다. 코어위브. 근데 아마존의 AWS나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있는데 왜 시장은 코어위브 같은 신생업체에 열광하는 건가요? 굳이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AWS나 구글 클라우드는 백화점과 같아요. 온갖 종류의 상품을 다 팔죠. 네, 그렇죠. 반면에 코어위브는 오직 AI 모델 훈련과 추론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전문 매장입니다. 아, AI에만 특화된. 맞습니다. 모든 구조가 AI 작업에만 최적화되어 있어서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죠. 이미 오픈 AI, 메타, 심지어 엔비디아 자신까지 코어위브의 고객이 돼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그 기술력을 증명합니다. 고객사 명단이 그야말로 어벤져스급이네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화 클라우드 기업이 있습니까? 네, 네오 클라우드 로켓이라는 별명을 가진 네비우스 그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비우스요? 이 회사는 GPU 클러스터 구축부터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까지 포괄적인 AI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이 회사가 시장을 놀라게 한 건 그 계약 규모 때문입니다. 규모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로부터 합쳐서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조 원이 넘는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억 달러요? 아니, 독립 클라우드 업체가 빅테크로부터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는 건 빅테크조차도 자체 인프라만으로는 이 폭증하는 AI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적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거대 기업들이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도 동시에 네비우스 같은 전문 업체의 솔루션을 절박하게 찾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기업이 남았네요. 지금까지 거대한 흐름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아주 구체적인 분야의 순수 플레이어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음성 AI 전문 기업 사운드하운드 AI입니다. 네, 사운드하운드는 레스토랑 예약, 자동차 음성 제어, 고객 서비스 콜센터처럼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서 쓰이는 대화형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군요. 네, 범용적인 거대 언어 모델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런 기술은 구글이나 애플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네 운영체제에 그냥 넣어버리고 사운드하운드 같은 회사를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도 그런 우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의 우려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이 기술이 과연 독립적인 회사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사운드하운드의 전략은 다릅니다. 이들은 범용 비서가 아니라 특정 산업에 깊숙이 파고드는 전문 비서를 만듭니다. 전문 비서요? 예를 들어 자동차 안에서는 자동차 제어에 대한 맥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레스토랑 예약에서는 미묘한 뉘앙스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이런 도메인 특화 기술이 거대 기업들의 범용 AI에 맞설 수 있는 해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들의 생존 가능성에 베팅할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10개의 기업을 깊숙이 파고들어 보니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느끼는 공포는 AI가 거품인가에 대한 것이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움직임은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감당할 인프라를 더 빨리, 더 많이 지을까에 대한 절박한 외침에 가깝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기업들 사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최골 기업들이 AI 인프라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것처럼 기존의 역량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피벗의 중요성. 네, 피벗. 둘째,
코어 위브나 사운드하운드처럼 거대 기업의 운동장에서 싸우는 대신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니치 스페셜리스트.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SML이나 나비타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생태계의 기반을 떠받치는 이네이블러 기술의 가치입니다. 결국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AI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AI라는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사람들보다 그들에게 가장 튼튼한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이토록 강력하고 거대한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세상에서 과연 그 위에서는 어떤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이 인프라를 활용할 다음 세대의 혁신적인 AI 애플리케이션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